호헌타도 독재타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일이 87년 6월 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60항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하루 먼저 한번 소환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역사를 연구하시는 우리 작가님 심용한 역사 N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뵐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서로 꼬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소식을 SNS 통해서 굉장히 네. 잘 듣고는 있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역사학계 셀럽이신데 이제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티를 내고 일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감사하게 재밌게 네. 의미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 특히 네. 뭐 한국사, 근대 한국사, 현대 한국사 네, 네, 이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강연하고 계시는데 자 내일이 60 민주항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물어봤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잘 모르나. 근데 글쎄요 뭐 그래서 배운 진짜로 책에서 배운 바 있지만 이렇게 확 와닿게 체감이 오게는 잘 모른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영화 1987 네. 보고 선생님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많이 그래요?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이러면 네네. 영화 다시 보고 오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유신 체제 놀랍네요. 이야기하면 막 충격받고 사실은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이름들도 네네. 이제 기성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증이 있는데 전혀 그냥 뭐 교과서에서 봤어요. 이런 시대니까 지금이 되게 좀 중요한 때 같죠. 과거사 얘기를 네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뭐 세뇌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운이네요. 그들한테는. 그런 시절을 그냥 책에서만 보고 그렇죠. 전혀 상상도 못 한다는 게 겪어보지도 않았고 네네네. 실감도 안 나고. 네. 근데 그거를 글쎄요. 뭐 저도 당시에 운동을 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기억이 확 나는 세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모른다니까는 되게 새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요.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자, 33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만. 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겠고 6월 10일에 6월 항쟁을 통해서 결국 6월 29일 날 약 보름 좀 더 된 기간이죠. 그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었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민주화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8개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민주화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면서 결국 이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영구적으로 과거와 같은 독재정은 대한민국에선 사라지게 되었다. 네. 정말 중요한 날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그렇죠. 돌았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선거 결과가 목미 막 이런 소리 말하면 이러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선거를 이뤄낸 60항쟁.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뭐 민주화 운동하고 또 여기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때는 넥타이 부대가 뛰어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경적 시위도 있었고 넥타이 부대가 같이 응원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적인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특색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굉장히 뭐 촉발이 되었던 사건들 네. 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학생과 관련된 거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네. 사건은 일단 조금 놓치는 건 이제 그 86년 그 전에 있었었던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네. 이게 되게 많이 회자가 안 돼요. 최근에 이제 그 당사자께서 이제 네네. 국회의원까지 맞아요. 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굉장히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이거는 이제는 운동권이 성을 도구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뭉개지긴 했지만 적어도 독재 정권이 여대생을 갖다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게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권이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네네.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컸고 또 하나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 그쵸. 됐죠. 네.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 그리고 그 변명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뭐 탁하고 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세게 치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억하고 쓰러져 죽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새어 나가게 되면서 민주화의 새벽이 87년에 울렸으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겨볼 만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느 사회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놓치는 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5.18 40주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4.5혁명 때도 사실은 경찰의 발표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180명이 네. 되고 그때도 뭐 김주열 군 맞아요. 돌아가셨죠. 수성초등학교 학생이 막 옆에 있다가 마주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부마 민주항쟁 때도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게 작년에 밝혀지기도 했고 했으니까 수많은 정말 죽음 위에서 형성된 민주주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필요 그리고 얼만큼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권이 짓밟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게 사진과 함께 그 박통철 군이라고 아직도 뭐 물론 저보다 살아계셨다면 나이가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제가 그 나이보다 뭐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사진이 나온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아버지는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밝혔던 신문이 사실은 동아일보였던 그렇죠. 걸로 네네네.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배경 자체는 이제 뭐 이부영 씨가 네네. 대표로 되는 이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때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 네네. 어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거셨던 분들이 사실 이렇게 뒤에서 활동하고 영화 1987에도 잘 맞아요. 묘사가 됐지만 여러 우연들이 또 결합되면서 터져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87년, 86년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사실은 때가 언론을 제거한 다음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대표 언론들을 키워줬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86년 이후부터 그렇게 컸던 언론이 나쁜 말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보도하고 이제 어떤 민주화의 천병 노릇을 그 신문들이 하면서 이 사건이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중적인 건데 그래서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부터는 각 분야에 대한 개혁안들의 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법부, 군대 개혁까지 나오는데 참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그쪽이 저의 이제 연구 네네. 분야여서 신문을 다 보지만 87년, 88년에 언론 개혁 얘기는 단 한 개의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분야가 다 개혁을 네.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을 이야기하는 역할로 언론은 존재하고 언론 자체에 대한 개혁 얘기는 사실 그때는 정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뭐 그런 보수 언론에 대한 개혁 담론은 네네. 다 나중에 나온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나오셔서 한겨레 신문 같은 걸 창간하면서 맞아요. 번외적인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약한 언론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그러니까 마이크를 쥔 사람들은 사실 그때 더 큰 반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도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 그래서 그게 결국 역사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사실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될 때 그 네. 주주 운동해서 네. 그래갖고 소액 주주해서 그쵸. 창간이 됐었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하셔갖고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거를 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맞아요. 그때는 그 주주 운동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참 옛날 얘기인데 글쎄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 놀랍긴 했었어요. 근데 네네. 영화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박종철 군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한 명의 대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강동원 씨가 그 역할을 맡아서 더 화제가 됐죠. 더 화제가 됐죠. 네, 네네. 놀라운 맞아요. 장면이었는데 이한열 열사. 맞아요. 이거 조금 그 관심 있으시면 그 신촌역 근처에 가면 이한열 군 기념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신 분 중에 유일하게 지금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시면 이제 그때 썼던 운동화, 옷 같은 게 다 전시를 해놓고 네네. 있는 뭐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 운동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6월 9일이죠. 네. 이제 뭔가 이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힘 속에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렇게 그날 뭐 밀고 나갈 계획이 아니고 다음 날 진행될 거니까. 근데 참 뭐 나쁜 거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매번 벌어지는지 4.19 때도 결국은 경찰이 이렇게 겨누고 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직격탄 맞아서 김주열 군이 사망했듯이 이때는 아예 뭐 지금 보면 사진도 남아있고 영상도 남아있는데 아예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참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시신을 뺏기면 이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 맞아요. 절박함 속에서 오히려 대학생들이
지키고 그러고 그냥 갈등 관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표면화가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청년의 그 죽어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화의 가장 큰 동력이 또 됐던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한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개인의 존엄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기분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얘기를 맞아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희생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 대의도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희생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려도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런 죄책감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들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나 보다. 약간 진심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다 기억할 나이니까 그거는 뭐 청소년 때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언니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대학 가서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는 이제 작은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제가 대학 입학하니까 이상하게 제 학교 근처에 눈에 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안에 제가 장손이어서 우리 장손 대학교 가서 혹시라도 진짜로 오셔서 막 감시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즌 자체가 좀 안 맞아서 근데 아무튼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제 눈에 보이시는 거 보고 되게 웃겼었던 좀 그런 기억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참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뭐 저도 뒤늦게 배웠죠. 그때 어릴 때 그냥 뭐야 이렇게 매워 이런 느낌밖에 없었던 거였고 맞아요. 체류탄 쏘면은 맵고 그리고 방송 보면 언제나 그 전경들을 대학생이 때리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네. 현장은 반대인데. 네,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화염병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백골단. 감옥도 들고 백골단을 이제 백골단이 그 하얀색 그 화이버를 쓰고 그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 신고 이제 뛰어다니고 한 번은 학교 내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부신 검문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 과 남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신촌거리에서 제가 정말 시위를 안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좀 커플처럼 그러면 좀 덜하거든요. 아무래도 쟤는 그냥 연애질하는 애들 뭐 이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잘 되시진 않아요? 전 절대 되지는 않았고요. 잘 된 건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하고 나니까. 근데 요새 이제 사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386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386 하면 이 말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말이라서 그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지금은 이제 586이 된. 근데 지금 586은 기득권이다라는 얘기 또 비난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다 아니다라는 평가 같은 건 우습지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갖지만 또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 없는 그런 걸 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야기가 저는 그냥 어린 나이에 풍경처럼 스쳐갔던 얘기를 뒤늦게 이제 객관적 검토의 과정을 보면서 재구성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제 그 시대의 입장 속에서 계속 뭔가 풀어간다라는 그 간극. 그래서 뭐 기득권이니까 밀어놔라 이런 얘기까지 전 잘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 시대를 그 세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켜내려고 네가 그때를 알아? 이게 되게 강했죠. 그걸 해소하는데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아직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된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후배 학자, 후배들한테 좀 오픈할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단점,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얻어낸 것과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유월항쟁 이후에 언론도 그렇고 노태우 정권도 그렇고 계속 갈라치기래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한다는 게 뭐냐면 민주화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인 거고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운동이다라면서 배제시킨다라든지 또 급진적 요구들은 좌경 용공 세력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쟁을 했던 기록들을 언론 찾아봐도 물론 이제 실제 제야 시민 세력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적어도 대중적인 담론에서는 정말 뭐 김영삼 그 당시 총재 뭐 김대중 총재 근데 김대중 총재는 오히려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그 좌경 프레임에 그렇죠. 그 프레임에 딱 걸려 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노태우 총재와 얘기를 하던 사람이 김영삼 총재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적 민주주의의 활성화인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요즘 20대 30대들 입장에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게 되어버렸고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선배들 입장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뤄낸 걸 갖다가 뭐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기엔 또 후배 세대들한테 이게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편안하게 좀 개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되고 후배 세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386 세대의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이끌어냈어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뭐랄까요 좀 지나치게 표현이 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밑에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라고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안 내려놓으면 네. 똑같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 속에 살고 사실은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나면 제 자식들한테 야 아빠 때 어땠는 줄 알아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나 이제 해석의 자유와 평가의 자유를 주고 어차피 모두 다 떠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박정희 세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의 그 공과 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현존하는 거 그거와 같은 반복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홍콩 얘기 아시잖아요. 예민한 얘기죠. 예민한 얘기죠. 네. 조슈아 왕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광주 생각을 해봐라. 네. 너희 또 민주화 행진 때 이야기 생각을 해봐라. 한국 정부에서 좀 지지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광동어로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말을 내기가 힘든 거는 사실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 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쉽게 할 입장은 아니에요. 네. 제가 중국을 많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그걸 입에는 못 가내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만이 아니라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뻔한 루트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군부 독재를 경험한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그걸 유일하게 뚫고 문제를 풀어내고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우리 입장에서 과거사 청산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과거사 청산을 또 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원하건 원치 않건 한국이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한때 일본이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으나 일본은 막 적군파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스스로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지지와 지원 그런 영역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산을 그냥 편안하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준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니들 되게 멀었네 이런 태도보다는 한국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된다면 뭐 비단 홍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참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요새 책 한 권 또 내셨다면서요? 새로운 저요? 거. 네, 이 방송하고 분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네, 그래도. 어제 냈어요. 네.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그래? 한국사 365. 정말로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이거 수험생 도서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페이지 한국사 365인데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365일 이렇게 만든 건데 최근에 그냥 그동안은 저는 몇 년간 야 이거 배워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교조적이셨군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그냥 이 트렌드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확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자. 뭐 옛날에 이런 단어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한번 뭔가 한국사에 대한 좀 새로운 담론 그리고 뭐 역사도 좋지만 문화, 장소, 유적, 재밌겠다. 과거 기록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 놓고 와서 가지고 올라오시겠죠, 뭐 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또 요새 바쁘시고 활동도 네. 많이 하셔갖고 그리고 새로운 책 저도 이제 뭐
나온다는 얘기를 SNS에서 봤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랄까 좀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네네. 네,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쵸. 복잡하고 네네. 그리고 바로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혹시 나가서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꺼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쉽게 또 쓰신 것 같아서 네네. 네, 한번 보면서 얘기했죠.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음. 최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그렇군요. 써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 제 역할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60항쟁의 의미.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60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이 됐고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졌다라는 자부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 60항쟁 이후에 헌법을 개정할 적에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익균정권 같은 재헌헌법에 있었던 조항을 넣자. 근데 그때만 해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87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좀 사회적 상상력에 대한 기회를 좀 주고 그런 토론을 좀 많이 해나가자. 심지어 김종인 대표 같은 분도 네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7을 넘어서 2020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이 상상의 세계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상의 세계는 결국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길을 인류가 걸어왔는가를 반추를 해보면은 네네. 답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해겔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의 세계를 이렇게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답은 역사학자들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은 했을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배 세대로서 책임 있게 활동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기 전에 문자 한 두어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최루탄 막 쏠 때 그때 명동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숨어서 47시간 중부경찰서에 계셨다고. 네, 그때 지나가는 여학생과 팔짱 끼고 지나가면 안 잡혔을 텐데 그 잘 잡으셔서 어떤 여학생이냐에 따라 달립니다. 네, 저같이 그냥 정말 막 놀 것 같은 여학생이랑 팔짱을 끼셨어야 되는 건데요. 민주화는 촛불을 지나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심 선생님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을지로 있던 직장 오후가 되면서 시위로 인해 조기 퇴근하고 그러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대문으로 가서 시위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야말로 넥타이 부대셨네요. 그 당시에 이 문자들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뭐랄까요 회상을 할 수 있는 또 회상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됐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를 더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날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386 세대가 아니어서 저는 독립운동도 못 해보고 민주화운동도 못 해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로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특히 학문적인 역사학적인 고민들 또 그것을 사회 속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 계속 해 나가도록 오늘 굉장히 의무감만 부여받고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레미제라블에서 그 파리에서의 그 바리케이드전이 다 끝난 다음에 죽은 자들은 옳고 살아남은 자들은 잘못이 없다. 네, 잘못이 없는 우리들은 앞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작가 심용환 역사앤교육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